네, 연휴 동안은 딥시크가 이슈였던 것 같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관세가 또 이슈였는데 또 관세는 또 한 달간 유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방향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급락할 때 오늘 또 급등할 때 뭐 반응이 너무 커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윤석열 경제평론가님께서는 딥시크 그리고 관세까지 연결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12월 31일, 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1월 네. 3일, 2월 3일이죠. 네. 1월 31일, 2월 3일. 이 거래일 동안에 KRX 반도체 지수 자체가 한 10% 이상 빠졌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오르는 듯 했는데 네. 사실 뭐 그 상승폭을 갖다가 중국발 이슈 때문에 네. 또 상당 부분 줄였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반도체주가 빠지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딥시크발, 그러니까 AI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들이 바뀌고 있다. 네. 그게 뭐 딥시크의 어떤 파괴력이 진짜로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뭐 GPU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수요 자체가 과연 줄어들지 여부는 차치를 하고서라도 일단은 그 기존의 그 AI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휩쓸던 그 서사 자체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덜 쓴 비용을 덜 들이고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가 일단 성립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뭐 AI 투자가 이제 엄청날 거다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사실 반도체들 전반적으로 올랐던 게 사실인데 그 부분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한번 타격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것들이겠죠. 가령 보조금 문제라든지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한번 타격을 때렸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뭐 관세를 매기겠다. 네, 그런 그게 얘기 뭐 나왔죠.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갈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 거고요. 또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갖다가 속보로 떴더라고요. 오후에 진짜로 실제로 네, 매겼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중국 경제는 좀 둔화될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중간재.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 중국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CI라든지 위안, 그렇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10% 관세의 어떤 직접적인 그 타격을 받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계속해서 그 작용을 하면서 이 34개의 KRX 산업지수 가운데 반도체가 꼴찌의 어떤 네. 성적을 기록하는 요 가장 최근의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딥시크랑 관세랑 둘 다 공통되게 악재로 작용하는 게 반도체여서 반도체가 지금 이제 주요 지수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김현철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그 딥시크하고 이제 관세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2월 들어서 가지고 이제 1월 30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 긴급했던 거는 저는 뭐 딥시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뒤에 이제 관세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오늘은 좀 약간 뭐 반등이 조금 나오고. 멕시코 등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르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제한적인 상황이죠.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예측하시다시피 1분기에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는 수익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많이 예측을 합니다만 딥시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반도체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이제 중국에서 나온 딥시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쇼크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되게 이제 오픈 AI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을 많이 많이 얘기를 넣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HBM도 고사양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후발주자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콘텐츠들을 이제 제공할 수 없는 어떤 벽을 쳐버렸는데
이걸 사실 빅 엿을 먹였다라고 대부분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너희들이 그렇게 비싸게 뭐 미국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값싸게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사양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사양인 예를 들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낙폭이 뭐 1월 31일만 해도 9.86%나 이제 네. 떨어지는 그런 거의 상황이 10% 돼버렸단 빠졌죠. 말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에는 이 HBM 고사양 같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가 주춤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네. 그리고 고집적 메모리가 들어가는 고사양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걸 분리해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사양 HBM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끝난 게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가는 거고 네. 저사양 반도체를 사용하는 예를 들면 딥시크 같은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는 또 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딥시크 이제 충격이 있다라 하더라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관세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2월 18일 날부터 이제 한국에 추가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얘기한다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 좋은 상황을 네. 먼저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딥시크에서 두 분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일단 내러티브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그리고 김현식 평론가님께서는 오히려 한 미국 몇 개 기업만 갈 수 있는 산업에서 오히려 우리 같은 후발주자들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 시장에서도 논쟁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용이 빠진 게 맞다면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스푸트니크의 충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게 더 큰 돈을 쓰게 만들 것이다라는 좀 긍정론이 또 존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공지능 시대로의 어떤 전환은 뭐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당위성에 가까운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뭐 그게 그 GPU가 됐든지 네. 아니면은 그 맞춤형 칩이 됐든지 인공지능 칩이 됐든지 간에 사실은 그쪽 칩으로는 계속 진화할 수밖에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 자체도 사실 뭐 저사양 GPU를 썼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HBM 같은 경우 갖다가 어떤 그 엔지니어 분이 분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거기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 상당히 고성능, 가령 뭐 HBM 3 단계의 그 정도의 어떤 고성능 HBM이 들어가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GPU에 대한 어떤 과도한 독점, 그 모노폴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좀 허물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HBM이라든지 고성능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의 어떤 확대, 그다음에 각 그 빅테크들의 자체 칩의 어떤 개발들 이런 붐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볼륨 자체가 줄어들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시장의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엄청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정도로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내러티브, 그 서사 자체가 약간씩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붕괴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시장은 초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는 사실 없겠죠. 가령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 가령 뭐 GPU의 동작 원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게 약간 저사양 그 GPU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 얼마나 고사양인지 과연 HBM 성능이 떨어져도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어떤 여부를 갖다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일단 초기에 충격받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아까 김평론가님께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AI 시대의 어떤 개화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게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메모리, 그 특히 이제 HBM이 되겠죠. 그 시장 자체는 확대될 것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 AI가 최근에 이 이제 딥시크가 나오니까 거기에 상응을 해가지고 비슷한 그 딥서치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오픈 AI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을.
그리고 MOE 같은 그런 기법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그 학습 기법에 관련돼서도 오픈 AI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일단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공개를 안 했던 거고 또 이제 심지어는 딥시크 같은 경우는 소스를 다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제 쓰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오픈 AI도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그렇죠. 독점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충격을 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더 이제 그렇죠. 어떤 영향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딥시크보다 정확도가 뭐 2.8배 정도 더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봐서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뭐 고래 싸움에 새둥 터지는 게 아니고 고래 싸움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득 취할 거는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양쪽 고리에 새우를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휴대폰만 보더라도 아이폰이 됐던 아니면 퀄컴의 안드로이드 폰이 됐던 메모리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뜨고 있는 브로드컴의 에이식 같은 경우도 고사양 메모리가 필요한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충격에서 좀 벗어나면 장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스푸트니크도 결국에는 좀 사실 미국이 우주 패권을 잡는 데는 시작은 소련이 했다 하더라도 그 레파토리대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뭐 소프트웨어로 저비용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오픈 AI가 사실은 이제 뭐 월 $20든 뭐 혹은 뭐 $200든 간에 구독료를 받아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걸 이제 무료로 풀어버렸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충격을 준 게 아닌가. 글쎄요, 그렇죠. 오픈 AI도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그것만 갖고 있지는 사실은 아닐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뭐 그렇긴 합니다. 하겠죠. 가령 뭐 오늘도 이제 뭐 그 울트먼이가 그 한국에 와가지고 네.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의료, 교육, 로보틱스, 네, 맞습니다. 그다음 하다못해 단말기. 단말기도 이걸 사실을 자기들이 출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체 칩을 갖다가 GPU 칩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들이 일종의 생각하는 가령 뭐 지금 그 월간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일종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 사실 그 진짜로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할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익이 나올 거냐라는 거에는 개인적으로 사실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공짜로 제공하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딥시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SK텔레콤만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면 일단 그 가령 뭐 챗GPT 4 같은 것도 일단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네, 뭐 그- 무한정은 아니지만 예, 무한정은 가능하죠.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그쪽에 그 포인트를 갖다 차감하는 방식이긴 하지만은 사실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쓰기에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서비스는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월간 얼마를 받고서 자신들만의 어떤 그 수익 모델을 갖다가 갖는다는 거는 그 오픈 AI 쪽에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한계가 명확한 거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좀 뭐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윤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프리 이코노믹스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무료로 이제 쓰게 한 다음에 뭐 회원을 이제 모집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유튜브처럼 프리미엄 요금제로 따로 이제 유료화시키는 전략을 대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실은 주력이 유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 콘텐츠를 바라볼 때 명확하게 가져야 될 점은 그러면 딥시크가 공개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딥시크가 그거를 마냥 무료로 다 제공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뭐 공짜는 아니다. 그래서 MOE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굉장히 너무 넓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구글링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실 때 검색하는 내용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이냐? 사실 아니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을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약간 유료화 시켜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측면이 강해요. 근데 그 부분을 딥시크가 때려버린 거거든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왜 다 폐쇄적으로 운영하냐라고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건데 그렇지만 중국도 제가 봤을 땐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유료화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사양으로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AI 컨텐츠로 가는 것이 기본적이고 아마 수익은 거기서 더 많이 추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중국은 추격한 입장이니까 지금 처음부터 유료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쟁을 할 거고 미국 안에서도 오픈 AI든 구글이든 경쟁을 계속하면 그냥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좋아 보이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러티브의 변화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니면 정말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서 혹은 관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커져서 지금 주가가 시원치 않은 건지, 네, 그에 대해서 또 반도체는 일단 보조금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딥시크에서 반도체로 좀 관심을 좀 넘겨와서 반도체로 봤을 때 둘의 경쟁이 오히려 반도체의 수율을 높일 것도 같은데 반도체 주가의 방향을 찾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러틀이 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네. 사실은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했죠. 굉장히 부정적인 톤으로 얘기를 일단은 했어요. 그렇죠.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면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내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일단은 계약을 검토한 후에 이게 타당하면 주겠다는 거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계약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사실.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지금 그 행정명령에 몇 가지 사인을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계약 뭐 이런 그 돈을 갖다가 안 주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그게 일단 미국 법원에 그 소송에 막혀가지고 일단 다 지급이 일단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잘 안 알려져서 사실은 그런 거고요. 네, 주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안 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이런 어떤 그 트럼프식의 어떤 협박용 카드를 내세워서 보조금 축소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노려본다거나 할 수는 사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관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그 관세를 갖다 부과하겠다. 뭐 심지어는 뭐 25%, 40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지금 다 미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이든지 다 들어가서 공장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공장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 HM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 실질적인 부담은 누가 지는 건가요? 네,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빅테크들은 엄청나게 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잖아도 AI에 대한 투자 때문에 사실 중국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이 내러티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원가가 더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 진짜로 과연 그런 길을 선택할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한테도 손해가 되지만 니들이 더 손해야라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같이 죽자. 같이 죽자야 전략이라는 것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이득을 보는 쪽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뭐 관세를 부과 안 하면은 훨씬 싼 가격으로 가령 뭐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건데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미국의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언사들, 행정부 쪽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언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충격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겠죠. 네. 시장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일단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무기로 해서 계속 뭔가를 갖다가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협박성의 어떤 부정적인 언사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충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그만두기가 쉽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미국은 자유 국가인데 자유라는 게 이제 계약으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 법원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무기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이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김원식 평론가님께서도 사실 이런 발언들이 다 어떻게 협상을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 지렛대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사례를 보면 돼요. 네. 그 멕시코 사례도 이런 겁니다. 클로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관세 부과를 한다 유예를 이제 결격 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경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멕시코 북부에 10,000명 규모의 국가 방위군을 즉시 배치할 것.
그리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등 마약 밀매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관세를 유예해주는 조건이 뭐냐면 국경지의 치안을 강화하는 거를 맞습니다. 멕시코가 협조하라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사안인 예.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적 사안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뭐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에도 대중국 추세 이제 추가 관세를 했다가 이게 아이폰의 가격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미국인들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출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게 주춤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걸 또 다시 2기에서 관세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결국엔 다른 어떤 협상 카드에서의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압박을 네.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뭐 대만 아니면 한국일 텐데 그리고 일본 정도일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빌드업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뭔가 요구하기 위해 멕시코에는 이제 국경 안보에 대해서 뭘 요구를 했고 뭐 캐나다도 좀 비슷한 모양인데 그럼 우리한테는 뭘 요구하려고 저렇게 빌드업을 하는 건지 아직 뭐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짐작되는 게 있으십니까? 그 트럼프 일기 때랑 거의 스탠스는 비슷할 네. 거라고 봐요. 방위비가 제일 큰 이슈겠죠. 우리가 네. 뭐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그 유세 기간 중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네. 왜 방위비를 그거밖에 뭐 부담을 안 하는데 네.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역 역조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한미 FTA의 어떤 개정 협상을 다시 압박할 수 있을 수 있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뭐 가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걱정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기 때를 돌아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피해는 사실 없었거든요. 이번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는 사실 이 지금 미국이 멕시코랑 캐나다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걸 갖다 제일 먼저 때린 이유는 아까 국경 이슈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중국 때리는 용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그 우회 수출로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캐나다나 멕시코로 전부 다 들어가서 사실은 그쪽에서 수출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사실 못마땅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이든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어떤 제재는 지금 일단 한 달 유예는 됐지만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좀 더 핀셋 형식으로 가령 네. 중국 기업들의 어떤 진출이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관세 정책은 분명히 시행할 거라고 네. 봅니다. 저는 진짜 목적이 사실은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중국 견제에 모든 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면 한국은 만약에 중국 경제를 진짜로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제조 국가 그다음에 제조 역량을 가진 국가가 어디냐? 그거는 사실은 한국밖에는 사실 없어요. 네, 많지 않죠. 반도체 마찬가지죠. 조선 마찬가지죠. 2차 전지 마찬가지죠. 중국을 갖다가 가령 뭐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디커플링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어디서 구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밖에는 그 큰 뭐 사실 그 대안이 사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질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거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방위비나 뭐 그리고 일기 때도 시도했다가 물거품 됐던 한미 FTA 개정 네네네. 그 정도가 일단 먼저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말씀 주셨고 평론가님께서도 비슷하게 짐작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한국에는 어떤 직접적인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네. 봅니다. 뭐 한미 방위 협상 같은 경우에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북아에서 전략상 미국의 영향력을 미치는데 굉장히 주요한 것이 주한미군인데 그렇죠. 주한미군 방위비를 턱없이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기 때도 많이 요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하지는 네, 하지 않았거든요. 못했죠. 네. 한미 FTA도 마찬가지인 어떤 그런 점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 압력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사실은 코로나19 때 현금을 너무 많이 푸는 바람에 물가 압력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다가 사실 결국에는 지금도. 트럼프로 이제 이전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트럼프가 물가를 잡지 못하는 어떤 형태로
관세 정책들을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 모든 나라들이 사실 한국이 니쇼어링 전략을 추진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운 곳이면서 이제 생산비를 낮추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공장을 건축하고 이제 운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관세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흔들릴 때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저점을 활용하자. 어떻게 포착하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오히려 관세는 굉장히 유동성을 굉장히 증폭시키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반도체는 우리 외에는 사실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을 그 반도체가 거기에다가 얘기하는 거 오히려 빌드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근데 한국에게는 또 이렇다 할 뭐 한 그 협상을 할 만한 게 좀 제한적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1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작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우리는 어쨌든 교육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가 늘어나면 교육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한국을 직접적으로 뭐 관세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전 세계의 이제 그 교역량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우려가 분명히 지금 주가에 녹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것도 조금 과하게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글쎄요. 일단은 그거는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일단 뭐 그게 이제 그 협박용이든 뭐든 네. 어쨌든 선전포고를 하면서 네. 뭐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이 불을 붙었잖아요. 네. 그게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네. 했고 그다음에 EU를 대상으로 했고 네. 그다음에는 뻔하죠. 뭐 한국, 대만, 일본을 네, 상대로 뭐 독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네. 포문을 열겠죠. 사실 그럴 때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둔화 양상을 교역의 영향이 준다는 거는 결국은 둔화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령 실제로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 그게 어떤 특정 섹터를 해서 핀셋으로 해가지고 공략을 하든 뭐 하든 그럼 상대방 국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막고 있지는 않겠죠. 네. 똑같이 반대급부로 대응 정책을 할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교역량의 감소 같은 경우는 뭐 불가피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뭐 많이들 상원 영향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령 뭐 PC라든지 뭐 이런 쪽에 어떤 IT 기기 쪽으로의 어떤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상당한 재고량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요 추구를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위축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올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거라는 것들이 사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어떤 그 평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는 사실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주가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뭐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도 사실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충격을 더하는 건 아무래도 가령 뭐 딥시크로 인한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그거로 인한 쇼크 그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거나 전문가들이 받아들이는 거나 사실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저런 식으로도 얘기하니까 네, 네. 그걸 뭐 잘 모르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투심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조금 집행을 과연 제대로 할 거냐 이게 네. 굉장히 직격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대행이 이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텍사스주에다가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이게 2026년부터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보조금 지급이 지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항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생산에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관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지급이 제대로 될 거냐에 대한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SK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일정 정도 받았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이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보조금은 일단 주기로 한 것만 잘 받으면 이제 앞으로는 트럼프는 보조금을 더 늘릴 정부는 아니니까 차라리 관세를 가지고 협박을 할 것 같은 그런 정부인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삼성전자의 부진이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일단은 어제부로 이제 삼성 내부에
가장 큰 하나의 고민거리라고 해야 되는 사법 뉴스가 일단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이 남아 있긴 하지만 거의 사실상 끝났다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시장이나 여론에서도. 그것 때문인지 참 날짜를 맞춘 건지 알트만도 만나고 이런저런 뭔가 바로 오늘은 기다렸다는 느낌도 살짝 좀 있고요. 드디어 이제 삼성이 좀 움직이는 겁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레거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삼성이 뭐 일단 기존에 어떻게 보게 되면 보수 언론들까지 요즘은 삼성을 갖다가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삼성의 어떤 문제, 어떤 위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까지 이미 가 있다라고 볼 수가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 내부자들의 인터뷰하는 것들도 물론 이제 뭐 얼굴 가리고 나와서 하는 거지만은 그걸 들어보면은 삼성의 문제가 지금 한둘이 아니구나라는 건 피부로 사실 절감할 수 있어요. 레거시 반도체 부분도 중국에 다 밀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뭐 그 지금 스마트폰 새로 나오는 거 갤럭시 25요? 25 같은 경우에도 LPDDR 같은 경우도 뭐 삼성 자체 부품이 아니고 그리고 마이크론 제품이 들어가 있다. 뭐 이거 그다음에 그 AP 가장 중요한 AP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체 AP를 갖다가 쓸 생각도 사실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폰에 지금 뭐 퀄컴 거 계속해서 네. 완전 100% 퀄컴 거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비메모리 반도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EUV 노광 장비도 없어요. 네. 그런데 LPDDR5를 만들어서 그게 삼성에서 만드는 LPDDR의 그 정도에 준하는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가격은 훨씬 싸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공정 기술의 발전이 이미 따라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삼성의 그 AP 엑시노스를 안 쓴다는 얘기는 삼성 자체의 파운드리 능력의 어떤 한계 자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운드리는 진짜 퀄컴이 삼성에서 만들다가 TSMC로 가니까 전선비가 30%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어프로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삼성 기술력이 한계. 그럼 삼성 기술력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HBM도 마찬가지고 GAA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삼성이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들 갖다가 삼성 경영진이라든지 이걸 곱씹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삼성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게 체계 경영자의 문제든 아니든 DS 부문장의 문제든지 간에 지금 삼성의 어떤 문화 자체를 갖다 바꾸지 않으면은 특히 저는 그 개발자가 하는 인상적인 인터뷰를 들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삼성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실패를 갖다가 윗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거는 지금 없는 거를 만드는 거니까 실패라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실패의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안심하고 뭘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내부자가께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 진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문화 자체, 그다음에 삼성의 어떤 지금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뭐 샘 알트만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삼성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다?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 사실 거의 1년 가까이 삼성전자 이제 때리기가 이제 국민 스포츠 비슷하게 됐고, 뭐 우리는 몰랐던 삼성의 2인자들도 알게 됐고 막 하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주가는 그래서 순간적이지만 49,900원도 이제 49,000원도 보고 왔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제 사실 리더십이 지금 다른 걱정 때문에 일을 못 하다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좀 얘기해 보자라고 이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질문 드린 거고, 김원철 평론가님께서는 뭐 비슷하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뭔가 실력을 좀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까 이제 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발자들의 문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개발자를 포함해가지고 리더십들이 그 일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HBM을 왜 놓쳤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HBM 같은 경우는 게임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처음에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삼성의 임원들은 게임을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흐름들이 고차원적인 게 아니고 저차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담론 같은 경우 아까 딥시크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돼서도 한쪽으로만 가지 말고 아까 말한 저사양이든 고사양이든 양쪽을 다 레거시든 아니면 새로운 분야든 간에 그걸 같이 모색을 해야지 한쪽으로 쏠리는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현실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HBM도 마찬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도 원래는 그래픽 카드 만들다가 그 그래픽 카드가 AI에 꽤 효용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정말 기술이란 건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래도 짧게 하나 이 질문 드리고 이 주제를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상한가 비슷하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7월부터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는 오를까 싶을 정도로 답 없이 내려왔던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십니까? 특히 올해 정도에서? 저는 뭐 지금 악재는 일단 다 네. 쏟아놨잖아요. 네. 시장은 이미 그걸 갖다 반영을 하고 있다. 순수하게 주가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사실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건 맞다. 네. 그다음에 어차피 뭐 지금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의 어떤 사법 리스크 자체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네. 그 과거에 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활발한 어떤 행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어느 정도 뭐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지 않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김은식 평론가님께서는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은 그냥 설레발이다 아니면 그래도 이제 바닥은 봤다라고 보시는? 일단은 이제 경영 쪽에서의 오너 리스크는 이제 사라진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앞으로 이제 M&A 등 뭐 다양한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이제 뭐 경영 진단실 같은 경우를 뭐 신설한 거를 이제 실제화할 것이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이제 부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이제 보여줄수록 시장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뭐 딥시크 충격도 회복할 것이고 점차전 나아지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요. 어쨌든 아까 고래 두 마리가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관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위험용이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변동을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수출 전체로 보면 2분기 정도에서는 이제 반등이 가능할 것이고 수출이 반등한다는 건 이제 반도체 레거시도 반등을 한다는 의미겠죠. 거기에서 HBM 하이닉스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레거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제 그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